시청자 여러분,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가 아마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과 함께 최근 대중들로부터 많은 눈길을 받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새로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된 분이죠. 바로 송영길 시장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아마도 어느 날 대권 구도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오신 분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십니다. 오늘 송 시장 모시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프로젝트도 많이 벌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빚도 많은 인천시를 임기 내에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또 그리고 정치인 송영길은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을 참 이렇게 내주셨는데, 자 민선 5국이 참 우리나라 유수의 큰 도시 인천에 이렇게 시장으로 되셔가지고 정신없이 보내셨죠. 네. 네, 네. 지금 취임 한 4개월 좀 넘었죠. 그죠? 4개월 다 돼갑니다. 네, 네. 국회의원 때 3선하시고 이제 시장님 되신 지가 한 4, 5개월 됐고,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어떻게 좀 달랐어요?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무래도? 네, 국회의원은 299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살때 좀 어떻게 다른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시죠. 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는 뭐, 도망갈 데가 없이, 맞아요. 모든 책임을 이제 지고. 국회의원도 어차피 조직이니까 조직 속에서 조금 이렇게 네. 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뭐 그냥 제일 위에 계시니까는 그야말로 숨을 데가 없겠죠.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조사해 보면은 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시장님 별명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황소시라고. 네. 별명이라고 재밌는데. 그게 시장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황소처럼 일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네. 여러 같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실 뭐. 두 가지 다. 예, 예. 제가 뭐, 인상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제가 황소란 개념이 좀 싸우지 않는 동물, 주인한테 충성해서 마지막까지 살과 고기까지 다 이 가죽까지 바치고 가는 충직한 동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특히 또 불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에도 상징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별명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한 4, 5개월 지내시면서 시정 파악은 이제 잘 되셨습니까? 그동안은 뭐 이런 탐색전 비슷했을 텐데, 여기저기 골목골목 길도 좀 모르실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뭐 파악이 좀 되셨는지요? 예, 예, 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인천 경제 현안을 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들여다보니까는 아무래도 인천 경제의 틀을 다지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소위 그 인천 경제의 어떤 미래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천시 지금 재정 문제가 큰 현안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정부가 지금 뭐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렇게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큰 반발이 많았어요. 인천경제 자유구역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라도 뭐 송도, 영종, 지금 청라지구를 막는 게 경제자유구역인데 뭐 그럴 가능성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뭐 정부 측에서는 뭐 이제 위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뭐 축소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축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정부 측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그 등소평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첫 쇼케이스로 심천이라는 조그만 동네 마을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이 1980년이었습니다. 이제 딱 30년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성공을 기반으로 점을 선으로 확대시키고 그걸 면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텐진의 빈하이, 상해 푸동으로 가고 나중에 장강을 따라서 중칭까지 연결됨으로써 점과 선, 면이 돼서 서부 대개발로 연결됐는데, 우리는 뭐 하나라도 쇼케이스로 정확히 성공시켜서 그걸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경제특구라는 말 자체가 선택과 집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참여정부 말기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론과 이제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한 6군데나 이걸 지정을 넓혀놨다는 거예요. 네.
뭐 다 잘 발전되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시차를 두고 한계가 좀 성공화돼 가면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고 최초요. 최초입니다. 아, 제가 그때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 재경이 그러셨군요. 간사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도 사실 이거를 인천경제특별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내륙 지방이 이제 반발하고 그래서 일반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좀 확대된 면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가장 개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천에서 뭔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설마 해제되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 송도의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라는 랜드마크 빌딩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재개가 됐어요. 네, 네.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하고 지금 아주 큰 프로젝트가 걸려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지연되고 네, 있는 것들도 네. 많고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아니면 그쪽에 이제 앞으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요. 영종 같은 경우 밀라노 디자인 시티도 있죠. 브로드웨이 있죠. 그다음에 용유 또 무입니까? 관광단지 이런 거대 프로젝트들이 지금 홀드돼 있거나 아예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말이에요. 청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막 임기 시작하셔가지고 이거 다 이제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잘 되는 사업들은 잘 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브로드웨이는 이미 전입시장 때 그 투자가 무산돼서 그건 이미 캔슬이 된 상황이고요. 용유 무의 지역은 이제 지금 PMC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잘 되고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미단 시티라고 운북 레저 단지에 지금 리포 그룹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전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송도 밀라노 프로젝트도 여기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고 저기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송도의 그 동부아 트레이드 센터는 68층짜리 빌딩이고 한 6,300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공사인데 거의 이제 외부 공사는 완성됐으나 내장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게 대우건설이 70%를 맡아 시공을 하고 있는데 NSIC, 게일사와 포스코가 합작한 이 SPC 특수목적회사의 유동성이 아주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미지급된 바람에 중단돼 있던 건데 그걸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쭉 관계자들,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포스코 건설과 게일사 그리고 대우건설과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영종도 브로드웨이는 완전히 캔슬. 그제 그 전시 신형 때부터 이미 안 돼서 캔슬돼서 잡아놨던 그 지역이 다른 걸로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종도를 이렇게 자주 왔었어요. 옛날에도 조개도 먹으러 왔었고 그런데 참 이게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서울이라는 정말 메트로폴리탄 주변에 이렇게 섬이 있다라는 좋은 인프라를 이걸 물론 지금 공항이 있어서 이미 개발이 됐지만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를 낀 섬이라는 좋은 조건을 잘 개발이 되면 정말 그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비자 지역 추진 얘기가 나오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공항 아닙니까? 이 하루에 비행기가 600대가 뜨고 내리고 또 한 12만 명씩 하루에 보통 이렇게 승객이 왔다 갔다 하고 1년 전체로 하면 약 3,3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수용 인원은 앞으로 4,400만까지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 시설로만 확장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시설을 확정하면 1억 명까지 가능한 정말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인천으로 우리 대한민국 방문객에서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환승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800만 명 이상이 지금 일시적 체류를 통한 환승객, 적게는 서너 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이런 분들이 비행기 공항 안에서 두바이처럼 그냥 들어 누워 있거나 발 마사지나 받거나 주차리 대합실처럼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골프도 한번 치고 카지노도 한번 들릴 수 있고 요트도 할 수 있고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러면 엄청난 이 부가가치가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법무부 장관님이나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렸고, 근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근데 중국 정부가 좀 소극적이어서. 전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도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영종도라는 좋은 그런 자연 인프라가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용이 되면은 뭐 국가를 위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어쨌든, 경제 자유구역, 이거 지금 뭐, 물류도 그렇고, 인천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도 참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사실은 시장님도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실 거고, 국민들도 다 바라는 바인데,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노력과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자유구역과 구도시 다 쭉쭉 있는데 하나 이제 쭉 전략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종도 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최대한 확대시켜서 복합 레저 단지로 만들고 동시에 거기에 이제 산업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이 너무 이제 아파트 건설이나 서비스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제조 기반이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GRDP가 48조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는 5.3%인데 GRDP는 전국 GDP의 4.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가치 높은 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그 보잉사 그 조종사 훈련센터를 우리 영종도에 유치하기로 투자 그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아, 영종도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그 파일럿 그 트레이닝 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계기로 그 주변에 항공 엔진 정비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종도 어디에 위치해? 그 영종도 북단에 그 지금 미단시티 근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가 엄청 뜨고 내리는 데니까 충분히 여기가 이 항공기 정비 산업. 우리가 영어로는 MRO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마치 자동차 카센터가 있듯이 비행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비 산업 센터를 유치하고 그게 이제 제3연육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청라 지역으로 넘어와서 청라 지역에 약 500만 평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영종도가 4천만 평, 그러니까 500만 평인데 청라는 지금 로봇 산업랜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부품 산업을 거기다 유치하고 그 옆에는 GM 대우의 프로빙 센터, 그러니까 주행 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충돌 실험장을 이번에 부평에 있던 조그마한 규모를 옮겨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충돌 실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GM대우 아카본 사장한테 우리 인천 시민 명예시민증도 부여하고 또 그런 투자를 하기로. 그걸 이번에 송 시장님 들어오셔서 유치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걸 좀 더 토체크해서 로봇 부품과 자동차 부품이 어우러지게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송도로 넘어오게 되면 송도는 IT, BT가 지금 발전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BT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에 최고로 뜨고 있는 그런 셀트리온, 그 바이오 시밀러 제작 회사인데요. 그 뭐 시가총액이 2조가 넘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세브란스 국제병원도 만들고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이 메디컬 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R&D 센터들을 유치를 해내고 이번에 특히 제가 미국 가서 그 시스코라는 그 세계 최고의 그 컴퓨터 네트워크 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코 글로벌 센터가 우리 송도의 그 니트 빌딩에 들어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약 3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그게 들어오면 이제 시스코랑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외국에서는 그럽니다만 언제 어느 곳에나 연결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서 이 모델링을 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나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코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옛날 DJ 정권 시절에 그 벤처붐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그 생태 환경,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송도에는 지금 최대의 국제 스쿨이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고 또 잭 니칼라우스가 직접 디자인한 골프장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컨벤션 센터와 함께 마이스 산업, 소위 마이스라는 게 미팅, 인센티브 투어, 트래블, 그다음에 컨벤션, 익스비션, 그래서 이게 전시,
회합, 이런 여행, 이런 마이스 산업을 말하는데 그 마이스 산업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제공항에서 한 30분이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엔 재경감 장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각종 국제회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기문 총장님이 참석하시는 유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유엔 모의총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유엔 기구가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도 없고 어느 지역에도 없는 겁니다. 유엔 기구가 에스캅을 비롯해서 6개 유엔 기구가 이미 들어와 있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의 사무국 빌딩을 우리 인천의 유치가 거의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되면 마치 유엔 헤드쿼터가 뉴욕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그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 이런 중심지로 발전시켜서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상해처럼 그런 경제의 수도, 대한민국 심장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도하고 청라, 영종 이게 혹시라도 배드타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하여튼 뭐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또 없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자, 경제자유구역 얘기는 조금 그렇게 접고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말고 경제수도 인천건설 일반 경제론을 좀 갖고 좀 말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 한 달 전에 그 인천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대한 비전 실천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이라는 데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중공업의 중심지같이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최근 들어서 조금 좀 그런 과거의 명성보다 이렇게 좀 퇴락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천을 좀 이렇게 특히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죠. 남동공단 같은데 이런 그 인천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낼 것인지 지난번에 뭐 5대 시정 발표도 하셨고 20대 전략 100대 과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하셨는데 그걸 좀 함축적으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경제는 이제 옛날 요소 투입형 경제와 달리 혁신과 뭔가 좀 새롭게 창조성, 혁신과 창조가 결합되지 않으면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천이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요소 투입형 경제, 제조업 대량 생산 시스템 그 과정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지식경제 시대의 전환에 대한 그 과도기에서 그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영세 기업들만 남아있고 많은 기업들이 좀 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시키는 게 제 임무인데 구로가 옛날에 맨 어페럴 이런 의류 제조업체에서 정말 구로가 이제 새롭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전자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던 것처럼 우리 남동공단을 지금 구조 고도화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을 좀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고 강화도와 옹진 쪽이 제가 이제 접경지역 특별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신산업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수도권 규제를 좀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강화 쪽에 좀 산단을 만들고 강화 교동도에도 산단을 만들어서 우리 남북 협력 지도를 좀 개성공단처럼 만들어 볼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산업단지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서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유명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유치하게 할 텐데 특히 한EU FTA가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도 이제 어떤 형태로 만약에 정리가 되게 되면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켜 흡수시킬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돼 있거든요. GM 대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물류가 싸고 여기서는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항구를 통해서. 그래서 EU 자동차 관세가 10%, 우리 미국이 8%입니다만 그게 되면 상당하게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이제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지금 산업을 다시 좀 복원시켜내고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것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이나 모든 걸 정비해서 구도심에 좀 소위 말하는 앵커시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구도심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너무 경제 특구 중심으로만 그동안 송도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많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양쪽을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얼마 전에 시장님 제가 저 공병호 박사 아시죠? 예. 공병호 박사를 만났더니 대한민국 경제를 낙관시 보면서도 자기는 그 10년 내 가장 큰 대한민국 경제 과제 중에서
그 공공 부분의 부채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거 해결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뭐 단언적으로 얘기를. 아마 대한민국은 앞으로 반드시 내가 비용을 한번 지불할 거라고 그렇게 보죠. 그 비용은 빚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빚이라는 것은 음성화되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굉장히 위태롭게 봅니다. 모든 지금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에서 재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청사 그런 거 뭐 조금 글쎄 이런 방송에서 거친 표현을 쓸지 몰라도 정신없는 이 참 지대 단체장들이 호화청사 이렇게 전업고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 빚을 그냥 시장님께서 유산으로 지금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 지뢰 처리반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 재정 한 7조 빚이 있다 그러죠? 7조입니까? 10조입니까? 맞아요. 큰 빚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그 중에서도 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숙제죠. 제 요즘에 상징적으로 빚을 빛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빚이 뭐 다 없어져 버린 빚도 아니고 일부는 이제 특히 도계공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 보상비나 지작물 보상 이렇게 소위 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채죠. 이 문제는 근데 이 자산이 수익성이 별로 없고 특히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그 회임 기간, 이 환금되는 시기가 길다 보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그 이춘희 신임 사장을 좀 선임한 걸 계기로 이 인천 도계공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뒷받침되게 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참 우리 인천은 좀 축복받은 게 지정학적 경쟁력이 누가 보더라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옵니다. 많이 그 매력을 느끼고 아직도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경기가 풀리면 지금 이렇게 빨리 돈이 좀 돌면 이 부채 문제도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시 자체 부채로는 약 2조 7, 8천억, 3조 가까이 돼갈 겁니다. 나머지 이제 한 4조 7, 8천억 된 도계공 부채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시안게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 건설이나 지하철 2호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임기 말까지는 2013년까지는 계속 부채가 올라가서 약 10조 정도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좀 회수가 되면서 좀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쭉 재정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많이 아껴 쓰고 국고 지원도 늘리고 그리고 또 수익 사업이나 민자 유치를 잘 해서 잘 끌어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본부장하고도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었었는데. 예. 이렇게 아무튼 많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두드려는 보는데 실제 실적은 별로 없어서. 하여튼, 송 시장님 임기 동안에 좀 외국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고요. 공 박사님이 지난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자재 단체장들을 평가할 적에 부채의 현황을 우리가 왜 인구 이렇게 맨날 늘어가는 거 이렇게 전광판으로 표시하듯이 그런 걸 만들어서 실제 광역시장 단체장들을 그런 식으로 좀 그 재정 문제를 갖고 평가하는 항목으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정 문제가 참 큰 문제죠. 자, 인천 아시안 경기 대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4년이죠. 서구의 주 경기장이 시 재정 사업으로 좀 확정이 됐죠.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규모가 몇 명 수용이죠? 6만 5천 명. 6만 5천 명이 조금 줄었죠, 당초 계획보다. 그 나머지 그 외 경기장들하고 선수촌, 미디어촌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수촌 미디어촌은 좀 다른 곳에 지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돼서 분양이 안 되면 완전히 부도나게 되거든요. 한 1조 8천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선수 미디어촌 지는데 한 16일 동안 쓰려고 그 1조 8천억 투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쓰던 어떤 이미 진료 계획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를 그 16일 동안 임대해서 쓰고 나중에 분양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구 아시안 경기장은 원래 이제 7만 석 규모로 짓기로 했던 거를 좀 줄였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이제 미디어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공간을 좀 조정해서 한 2,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목표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시설이 지은 것도 문제지만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이게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최대한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참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막 지어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유지하려면 대형마트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대형마트 들어갈 때쯤 되면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또 데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어달라고 데모하다가 지어놓으니까 못 들어오게 데모를 하니까 이번에 제가 지어달라고 막 데모로 와서 다 물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대형마트 들어와도 반대 안 할 거냐. 다 약속을 받고 이 수정안을 참 한 건데. 그게 참 이게 시장 하시면서 이제 골목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텐데. 그런 이해 조정을 잘 해야죠. 그러게요. 잘 하셔야죠. 자, 이제 재정 문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아시안 게임도 걱정이 되는 게 재정 문제예요.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재정이 더 악화되면은 그거 안 되죠. 예. 그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대한 제가 흑자 대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 인천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이나 낙후되어 있는 아직 서울에 비해서 계속 개발 도상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확장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인천시 인프라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는 계기로 쓰는 거고 다른 그러니까 소위 지하철 2호선이나 다른 도로는 뭐 이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도 할 것인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좀 앞당겨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생활체육과 이걸로 잘 활용이 되고 또 수익 사업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빚도 안 늘어나도록 수익 창출이 과제겠고요, 그죠? 그거하고 같이 아시안 게임 과제 핵심으로 송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위 그 남북 공동 개최인데, 그건 송 시장님 아니세요? 누구? 그건 뭐 누구라도 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전임 시장 때도 그렇게 고민을 해왔고요. 제 마음인데 이것은 이제 공동 개최라는 것은 이미 개최지가 저희 인천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고요. 어떤 공동 개최라는 표현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떤 남북 합의, 남북 협력에 의한 아시안 게임 개최 이렇게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단일팀 구성이나 뭐 입장기, 공동응원당, 공동문화행사, 또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협력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잘 협력을 통해서 이 아시안 게임이 분단의 최첨선에 있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이 백령도도 우리 인천 땅 아닙니까? 그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 남북이 화해하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란이라든지 다 이라크 같은 나라들도 다 와서 전쟁의 포연을 잊고 우리 젊은이들이 원 아시아, 하나의 그 아시아의 그 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이 이제 다 갔으니까 한 3, 4년 뒤인데. 2014년 9월 19일부터. 그렇죠. 이번 11월에 광저우에서 이제 대회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대회 길을 인수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봐야죠. 이제 올해 11월. 실제로 그러면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때 제가 이제 광저우에 가서 북측 대표를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시장 당선 후에 지금 뭐 남북 관계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북 지원 사업에 송 시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도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 지원 사업이나 수해 피해자들 그래서 저희가 신호주 수해 피해도 한 3억 정도 지원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한경동 북도 온성군의 그런 아이들 또 평양산원에 태어난 그런 유아들에게 우유 보내고 이런 걸 했습니다. 한 4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또 추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 문제를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이번에 제가 유나이티드 축구단 제가 구단주입니다. 이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단이 한 15개가 있는데 시민 구단이 한 5-6개 됩니다. 5개인가요?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름도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뭔가 이게 통일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16강 월드컵 16강의 영웅인 우리 허정무 감독님을 저희 유나이티드 축구단 감독으로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축구 교류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서 인천, 개성, 해주를 이렇게 연결하는 소위 그 삼각 경제 벨트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직은 이렇게 손에 잘 안 잡히는 얘기인데 송 시장님 임기 내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냥 뭐 공약만 던져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제 앞으로 정권이 한번 교체될 이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점 전후로 해서 뭔가 대북 정책이 변화돼서 우리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남동공단이 140개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에.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월급이 72달러, 평당 임대료가 1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점이 공장 부지와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 부지 평당 200~300만 원짜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평당 14만 9천 원이면 환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50년 동안 쓸 수 있고 임대, 매매, 담보 대출 상속이 가능한 그런 사실상의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받은 건데 그 중에 37개 업체 정도가 우리 인천 업체입니다. 인천 업체가 제일 많아요, 남동공단에. 그러면 개성공단에. 개성공단이 발전하면 남동공단이나 우리 인천이 같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하는 모든 기업들이 북한에서 조달한 부품이 한 개도 없어요. 물밖에 없을 겁니다. 땅하고 노동자들밖에.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거기 갔다가 조립하고 다 미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연관 효과가 바로 있는 거죠. 개성공단 발전이.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개성공단 문 닫아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개성공단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와 연관돼 있고 납품하는 업체들을 보면 우리가 타격이 크죠, 우리도. 그래서 개성은 이제 경공업 중심인데 해주는 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조선공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질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남북 경협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해양조선이나 STX나 이런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 회사들이 다 중국에다가 이 블록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블록 공장, 단순 이렇게 용접 작업이 주된 블록 공장을 환영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엔진 공장이나 주된 핵심 부품도 오도록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기술이 그쪽으로 이전돼 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조선공업을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말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4선언에 합의한 대로 안산이나 이런데 그 안천이었습니까? 거기에 조선공업을 유치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거기에 좀 되면 북도 살고 우리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북측 노동자 72달러짜리인데 지금 중국에 300달러, 400달러 넘어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도 100달러 이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북측 근로자들을 그렇게 놔두고 이것이 정말 정치적 무능력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4선언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인천선언입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선언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14선언 4주년 기념을 우리 인천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기로 안희정 충남지사나 또 이광재 강원지사나 또 우리 문재인 우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참여도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14선언 계승이 되면 이건 불가피하게 나는 어느 정권이 되든 뭐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잡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든 나는 차기 정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 개성, 인천을 심천, 꽝동, 홍콩처럼 삼각 클러스터의 산업기지로 만들면 지금 우리가 영종도에서 강화도까지 약 14km 다리를 놓고 강화도에서 개풍군 고도면까지 1.8km입니다. 이게 연결되면 개성까지 58km. 근데 그 다리는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중에 제 임기 동안에 이게 실제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종하고 강화도하고 연결하면 그건 관광지로서는 정말 좋은. 그렇죠. 그는 이제 남북 연결이 안 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예.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시고 이렇게 열정이 보이는 그런 대목인데 자 우리 공약 사항 중에서 인천 충청 해저터널 뚫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거 빈 공약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발전연구원을 통해 이 인천이나 경기에서 중국으로 바로 해저터널 뚫는 안을 발표를 해서 그게 검토 가능하다 이런 논란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조가 넘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상당한 기간 후에는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 난 그 검토보다는 우선해야 될 게 오히려
남북 관계를 뚫어서 남북한 간의 정말 고속도로를 통해서 신의주 단동으로 넘어가서 대리안 심천, 대리안 북경까지 가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인천국제공항과 우리 충청 호남의 물류를 통합시킬 수 있는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탕전 같은 데 삼성전자 공장이 있잖아요. 다 비행기로 실어 날립니다. 배로 실어 날릴 화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천국제공항 영종도에서 영흥도까지 바로 해저통 한 그쪽 그 태안반도까지 해저로 가면 한 20km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서산 IC까지 한 72km 구간인데요. 그 정도 구간이면 한 10조에서 15조 사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의 걸 가지고 우리 국가 균형 개발 광역교통망 기본 사업에 이게 편입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에 또 용역도 해서 그것을 현실성, 가능성들을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외국 자본한테 매각했다는 얘기 나왔었죠. 그게 뭐 지분의 49%고 액수로는 1조 한 7천억 된다고 그랬나요?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근데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다른 나라 공항에서 오히려 배우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매각을 할 이유는 이제 돈 매각 대금으로 다른 데 쓰겠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명분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할 이유는 선진 경영 기법의 전수라든지 뭔가 또 새로운 다른 공항과의 채널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내부에 문제가 있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좋은 자산이 높고 그렇죠? 주변 개발이 아직 덜 돼 있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변이 잘 개발되면 이 가치는 훨씬 뛸 텐데 지금 매각이 되면 헐값 매각 시비가 될 수밖에 없고 별 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뭐 그야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이렇게 쉽게 매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GTX 지금 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이게 지금 인천은 어떻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인천은 우리 송도에서부터 쭉 부평을 통해 가지고 그 청량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 김문수 경기지사가 굉장히 야심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은데 어떠세요, 지사님?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누가 돈 낼 거냐. 뭐 돈 지어준다면 반대할 일 없다. 그래서 그 입장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어준다면 오히려 인천 A, B, C 노선 중에 우리가 B 노선인데 인천 노선이 제일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이제 우리 시정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정치인 우리 송영길 시장님 잠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민주당이 지금 대한정당으로서 조금 뭐 부족하고 인물도 없다는 호평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이슈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뭐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손학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뭐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손학규 체제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는 한정인이시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야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야당으로서의 만족하는 정당이 아니라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자. 그러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이번에 손학규 체제를 출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많은 부분 이제 지방 정권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진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성과를 내서 민주당이 뭘 맡겨놔도 정말 이렇게 성과 있게 일을 해내는 그런 정당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뭐 몇 군데 안 되는 데지만 싹쓸이를 했어요. 결국은 글쎄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큰 기대감이 좀 못 미친 데서는 결국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지난번 저희 인천 보궐선거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선거도 광주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 절차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민심과 유리된 지지자와 유리된 사람을 공천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 좀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요구한 사람을 공천 안 하고 중앙당이 자기들 파벌 논리로 낙하산시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응징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정당 지지도 여부와 또는 별개로 이 당의 정말 소통 시스템, 민족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386 좌장, 개혁 세력 40대 기수, 40대신데 지금 송영길
과거 의원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오늘 또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너무 부드러우신데 저도 정의를 의원님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투사적이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행정일을 바꾸시고 나서 변하시고 나서는 상당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경제인들이 사실 큰 기업을 갖고자 하는 꿈과 정치인들이 무슨 내가 좀 높은데 큰 거를 바라보는 거 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슨 대권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쁘게 볼 건 없는데 그죠? 그런 면에서 송 시장님도 요즘 얘기가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권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주자로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뭐 기분이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나쁜 건 없는데. 네. 저는 아무튼 인천시장으로서 제가 성과와 내용을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내야 되고 이 분단된 이 속에서 한 손을 묶고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제 한 손을 풀고 두 손으로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이제 남북 관계도 풀어내고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해내야 되는데 그런 제대로 된 리더십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야 한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할 때 새롭게 필요한 리더십 네 가지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제 외교 능력, 두 번째는 남북의 이 민족 통합에 대한 비전, 세 번째는 새롭게 신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새로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능력과 그다음에 사회 통합 능력인데 이 네 가지를 가장 잘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인천이다 저렇게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인천이 동북아의 관문으로 국제 경제 외교 역량이 필요한 곳이고 또 남북 관계가 최첨단 170km 이상을 우리가 NLL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긴장도가 가장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대 경제 자유국이 있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데고. 여기는 팔도백성이 모여 있고 또 노동자 서민이 많은 도시라 정말 이 양극화나 사회 통합 구도심과의 그런 통합 문제를 정말 또 해결할 수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를 성과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 시장님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주 적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까지는 어쨌든 민주당 소위 그 등식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좌파 그런 어떤 정책 하다 보면 이제 좌파적 정책, 우파적 정책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행정가로 이제 변하셨는데 그런 소위 좌파 성향의 정책만 갈 수는 없겠죠? 물론요. 저는 국회의원 때도 그랬습니다. 네. 서로 융복합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요즘에 한나라당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방침 처리하겠다는 건 나는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은데 아니,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좌파적인 정책을 했어요. 의료보험을 전 국민으로 만들었죠. 부가세 10% 만든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국가 재정이 이 정도 이렇게 튼튼하게 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참 하여튼 그 좌파 우파로 나눠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양쪽으로 갈라서 서로 반대편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거 사실은 전 근대적인 정치죠. 이거 탈피해야 돼요. 정책 사안별로 부딪혀야 된다 보는데 이번에 상생법이나 유통법 같은 경우는 정말 좌우를 떠나서 좀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라당 안 돼서 좀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 중소상인들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국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으로 인천시장으로서 시정 방향, 목표를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인천에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동북아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C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차일드 케어, 에듀케이션, 에듀케어, 3가 잡 케어, 그래서 이 출산과 보육,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 그런 어떤 직장, 그래서 도전과 기회의 땅인 인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구상이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모두에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모신 이유도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모신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송 시장님의 평가는 뭐 이제 정치인이 어쨌든 현재는 행정가시니까 인천을 임기 동안에 어떻게 끄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송 시장님의 그 행보에도 아마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좀 잘, 송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또 인천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